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그냥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그 똑똑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늘 고심이 많으시죠? 아이들 보면은 정말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데요.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힘든 과정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갔을 때 사실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냥 이렇게 꽃처럼만 키워가지고는 안 되고요. 때로는 잡초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영재들을 위한 학습 방법, 두 번째 학습 방법 2입니다. 영재들을 위한 학습 방법 2에서는요, 빠르고 복잡하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이 빠르고 복잡하게란 뜻이 뭐냐? 영재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배우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마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죠? 아이들 키워보시면은 정말 우리 아이는 배우는 속도,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가,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학교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이미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장난을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지적을 받아요,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 이미 다 아니까. 집에서도 공부도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하는 얘기를 빠른 속도로 캐치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루하거든요. 재미없어요.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하고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어떡하냐고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자꾸 이렇게 수업을 방해를 해요.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걸로 딱딱딱딱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요. 자꾸 옆에 아이를 찝쩍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왜냐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빠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 교실 속에서는요, 학생이 여러 명 있잖아요. 3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한두 명의 아이가 우수하잖아요. 한 명이나 뭐 한두 명의 학생이 우수한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 과정의 속도를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 과정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 속도를 사실은 보통 수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보통 수준에 맞추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게 집단 수업에서는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되고요. 또 아주 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그룹에 뭐 한 2, 3% 학생은요, 못 알아들어서 지겨워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교실이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사실 능력별 수업, 수준별 수업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것 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학습의 효율성, 학습의 효과성을 본다면 능력별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능력별 반편성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대 많이 하시지만은 정작 학원에 가서 능력별 반편성 하면요, 부모님들이 불만이 없어요. 학원에서 하는 거는 그냥 따라가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이게 학생들의 그 우수한 아이들의 그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영재 교육에서 한 방법으로 속진이라고 그래요. acceleration이라고 그래요. 속진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아이들은 빨리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빨리 가게 못해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그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얘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거를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 그냥 소비시키고 못 쓰게 만드는 이런 일이 사실 벌어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래요. 브레인 드레인. 즉 브레인들이, 정말 똑똑한 머리들이
그냥 하수구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낭비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사실은 학습 속도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영재 교육을 하는 두 가지 큰 그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심화라고 하는 트랙이 있고요. 하나는 속진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 속진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학교가 미국에서는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 볼티모어에 있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요. 수학을 보니까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수준인데 이미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보통 우리가 SAT라고 그러잖아요. SAT 점수에서 수학을 보니까 중학생이 벌써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중학생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미리 조기 입학을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만드는 게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카이스트로 진학할 때는 2학년을 마치고 그냥 카이스트로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이걸 일종의 1년 동안 빨리 조기 졸업을 시키는 거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돼 있죠. 또 더 재밌게도 대학으로 일반 대학을 하려면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서 또 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재밌게도 영재고는요. 우리나라의 영재고가 8개가 있잖아요. 영재고는 무조건 3학년까지 있어야 돼요. 3학년까지 지내고 대학에 가야 돼요. 2학년 마치고 못 갑니다. 이런 또 재밌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속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속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아주 법률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선행학습 금지법.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는 거죠. 법률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이 너무 과열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영재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선행학습 금지법을 보시면 괄호 열고 영재 교육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재.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영재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 영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사실 선행학습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재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부각이 자꾸 되고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요. 어제인가요? 신문에 카이스트가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제재를 받았느냐면은 입학 시험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구과학기술대학하고요, 대구과학기술대학하고 카이스트하고 제재를 받았다. 참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영재들이 가는 학교, 우리가 과학기술대학은 상당히 특수목적 대학이잖아요. 대학 중에서도 일반 대학이 아니잖아요. 특수목적 대학이고 거기 가는 아이들은 정말 과학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인데 우리가 뛰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면은 정말 더 확장된 교육, 더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더 아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게 교육과정에 딱 묶어두면은 아이들의 사고가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시험 문제, 입학 시험 문제도 자유롭게 출제를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과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과학교육 정책에 맞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나라가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더 선진국을 아주 따라잡으려면은 정말 그렇게 과학기술, 과학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을 정말 마음대로 상상하게 하고 마음대로 확장된 그런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묶어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고 아주 뭐 기발한 생각을 하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말해놓고 그 시험 문제는 그렇게 교육과정에 얽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정말 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선행학습하는 기회. 그런데 선행학습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 아이가 선행학습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미 자기가 배워야 되는 그 단계에서 배워야 될 내용도 사실은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앞에 거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3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4학년 걸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학년 거도 제대로 안 되면서 4학년 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의 목적이 뭐냐면, 미리 배우고 가면 학교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장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이 안 배운 거를 얘만 배우고 왔으니까 조금 그 당시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배우지 않고 와서도 축축축 따라가요. 그 때문에 그런 효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수한 아이들인 경우는 어떠냐면요, 다 알아요. 3학년이 아닌데 다 알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다 아는 내용을 또 붙잡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학년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3학년 과정을 충분히 배웠다, 다 이해했다 라고 하면 4학년 배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법으로 금지해 놨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배웠다,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3학년 아이가 4학년 것도 다 이해를 했다, 5학년 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충분히. 그런데 이거는 교과 중에도 수학에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수학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교과의 논리 체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A를 배우고 B를 배우고 C를 배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라면 그럼 당장 A를 배워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과학 쪽에서는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네트워크, 방사형 조직으로 지식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학문에서는 곤란하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배우고 또 다음 단계 논리적으로 체계가 사회과학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과학 학문에서는 논리적 체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영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은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법으로 뭐 학원에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엄마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서 가르쳐 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복잡하게입니다. 복잡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 똑똑한 아이들은요, 단순한 걸 싫어해요. 머리의 구조, 인지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과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과제도 복잡한 구조를 선호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잡한 그런 구조를 아이들한테 줘야 돼요. 지식도 복잡한 걸 줘야 됩니다. 책을 읽어도요, 아주 단순한 그런 소설책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오리엔티드 된 그런 책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게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배우든 무슨 경제를 배우든 그다음에 무슨 사회 어떤 구조를 배우든 뭐든 심리학을 배우든 이런 것에서 사실은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로 가거든요. 모든 학문은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가는데 영재 아이들에게는 쉬운 거를 자꾸 제공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학문에 대해서 재미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더 어려운 것, 더 복잡한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진 학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학문이 재밌고 맛있고 그래요. 학문이 맛있다? 공부가 맛있다? 이런 말 아마 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 경우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알아낼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맛있어요. 우리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꼭 맛있는 게 아니고 책 속에 맛이 들어있어요. 맛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재 아이들이 바로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바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재 아이들 보면은 과학 분야도 많고요, 문학 분야도 많잖아요. 문학 분야도 너무 쉬운 책 하지 마세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의 책들을 보면 어렵습니다. 읽으면 어려워요. 그 내용을 파고들어서 공부해보면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유명한 수학자에 관해서 파고들어서 공부해도 좋고요. 생물 분야의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감염, 전염, 바이러스, 참 이런 거 연구 좀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아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논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논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백신도 개발하고, 이런 백신 개발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아이들에게는 심화라는 그런 이렇게 넓게 하는, 그러니까 넓고 깊게라고 하는 그런 심화 과정도 필요하지만, 학습의 과정 중에서는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복잡하게, 오늘은 제가 영재 아이들의 그 학습 방법 2에서는요, 빠르고 복잡하게, 막 빨리빨리 가고 싶은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 아이들 막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과제를 줄 때는 점점 복잡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유치원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다 이해했으면 조금 어려운 과제를 주시고, 조금 어려운 과제를 주시고, 자꾸 어려운 과제를 줘야만 그 아이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재 아이들의 학습 방법 2에서 빠르고 그리고 복잡하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지도할 때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